오래전 어느 화창한 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을은 참으로 특별했는데 바로 모든 주요 결정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마을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철저히 따르기로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마을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우람한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생성해주고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천연 자원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무를 자를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나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큰 위험 요소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몇 번에 쓰러질 뻔한 위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의가 열렸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무를 지키고 싶은 주민들과 나무를 제거하고 싶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가 주는 쉼터와 그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나무가 무너질 경우 가져올 위험과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 소크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정의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크는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나무를 유지하면 현재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하므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무에 큰 가지가 떨어지거나 나무 자체가 쓰러질 경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져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크는 나무를 제거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도 분석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면 즉각적인 위험 요소는 제거되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가 쓰러질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늘이 사라짐으로 인해 휴식처가 없어진다면 그만큼의 공간 정의유나 용도도 생각해야겠지요. 소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제거함으로써 마을 사람 대부분에게 더 큰 행복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늘이 사라지면 새로운 휴식처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결국 나무는 아쉽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함께 새로운 휴식 공간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이 결정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마을은 안전해졌고 사람들 역시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마을은 더욱 흥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새로 조성된 휴식 공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고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은 이 작은 마을에서도 확실히 실생활에 적용된 훌륭한 사례로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하고 전원적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에는 수잔이라는 여사서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항상 자신의 책상 위에 한가로이 누워있는 미스터 푸즈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미스터 푸즈가 책상에 누워있는 동안은 도서관이 이상하리 많지 조용하게 유지됐습니다. 이 조용한 분위기가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스터 푸즈가 한번 책상에서 내려가면 도서관은 순식간에 아이들 소리, 직원들의 수다 책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수잔은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무척 당황하곤 했고 도서관이 다른 직원들도 이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분명히 미스터 푸즈가 책상에 있어야 도서관이 조용해지는 거야 라고 제이는 주장했습니다. 맞아, 그 고양이만 책상에 있으면 아이들도 저절로 조용해지니까 라이언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수잔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휴메 철학 서적을 많이 읽었던 터라 휴메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스터 푸즈가 책상에 있을 때 도서관이 조용해진다고 착각하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일 수도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수잔은 흥미로운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미스터 푸즈를 집으로 데리고 가고 대신 고양이 모양의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수잔은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스터 푸즈가 책상에서 내려가 있는 동안 일부러 도서관을 조용하게 유지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잔은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조용함을 요구했습니다. 역시나 도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잔은 직원들과 그의 실험 결과를 공유하며 휴메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미스터 푸즈가 책상에 있을 때 도서관이 조용하다고 믿은 것은 그저 반복적인 경험 때문일 뿐이에요. 사실 고양이가 진정으로 도서관의 소음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오해였던 것 같아요. 직원들은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여러 번의 실험 끝에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반복적으로 본 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죠. 휴미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관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라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도서관은 한결같이 조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미스터 푸즈는 여전히 도서관이 마스코트처럼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고양이가 도서관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좋은 동반자이자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일어난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그것이 정말로 인과관계인지를 항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메 철학은 이 작은 마을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되었고 덕분에 모두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편견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도서관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독서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의 시작은 단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도서관 사서인 마르코 할아버지였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지식 백과사전이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독서 모임에 새 얼굴이 보였다. 바로 이웃 마을에서 온 모잘린이었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대한 열띤 강의를 듣고 온 터라 그 주제가 담긴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의 흥미를 느껴 찾아왔다. 모임이 시작되자 마르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흥미로운 썰을 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주제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입니다. 모잘린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자연법 이론이라니요? 정말 기대돼요. 마르코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 이곳에는 플로렌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오스카라는 어리지만 영리한 소년이 살았답니다. 오스카는 매일같이 마을의 법령을 공부하며 법관이 되는 꿈을 키워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는 자연법이란 개념이 나와 있었죠. 독서 모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아퀴나스가 말한 자연법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법칙이었어요. 쉽게 말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법이죠. 그런데 오스카는 모든 법이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아퀴나스의 주장을 아주 흥미롭게 생각했답니다. 오스카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관찰하며 자연법과 인간 법률 사이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나 거짓말, 사기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연법의 기본 원칙인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리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은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장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두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법령은 너무 과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스카는 이 법령이자 연법과 상충된다고 확신했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선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라고 그는 생각했답니다. 오스카는 마을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법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퀴나스는 인간법이 자연법과 상충할 때는 자연법이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법령을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스카의 발언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그들은 법령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새로운 법령이 수정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오스카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자연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스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법관이 되었고 그는 항상 자연법을 기반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독서 모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웃으며 덧붙였다. 여러분, 자연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모잘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오스카처럼 자연법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법관이 되고 싶어요. 마르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잘린, 당신은 이미 자연법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렇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토요일 독서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연법의 덕목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무늘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나무늘보들은 태생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일상이 단조롭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무늘보 마을은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나무늘보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정교한 사회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나무늘보들은 서로 간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행동이 매우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늘보 A와 나무늘보 B가 동시에 같은 나무의 열매를 따려 한다면 미리 협의된 열매 따는 순번표에 따라 명식 차례로 열매를 따야 했습니다. 만약 이 순번을 어기고 먼저 열매를 따려고 하면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나무늘보 C가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나무늘보 D가 이 마을에 왔습니다. 나무늘보 D는 타고난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이 느린 생활 방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공동체 회의가 열릴 때도 나무늘보 D는 이미 회의 장소에 도착한 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른 나무늘보들이 천천히 오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나무늘보 D는 여러 번 분노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나무늘보 D는 참다 못해 마을 회장인 나무늘보 E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린가요? 이렇게나 느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무늘보 E는 미소를 지으며 D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맺은 사회 계약 덕분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무늘보 D는 사회 계약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나무늘보들이 함께 긴 협의 끝에 만들어낸 이 계약은 다양한 규칙과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웃으면 다른 나무늘보들도 차례로 웃기를 기다리는 웃음의 순번제,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그 낙엽을 줍는 낙엽줍기 순번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무늘보 D는 처음엔 이 규칙들이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칙들이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늘보 D 역시 규칙을 준수하게 되면서 점차 마을 사람들과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늘보 마을에 큰 폭풍이 닥쳤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가운데 마을의 나무늘보들은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나무늘보 D는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서로를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회계약 덕분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마을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나무늘보 D는 마침내 자신도 이 사회계약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은 나무늘보 D는 그 이후로 마을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무늘보 마을의 이야기는 끝이지만 이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계약의 의미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도 우리의 사회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